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후원금에서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냐며 부대 전화 사실을 부인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은 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며 보좌관이 실제로 전화했는지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의 미복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어제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을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2단계 하향 조정으로 보름 만에 밤 9시 이후 음식점 내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안심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최근 열흘 만에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년차 때 북한과 전쟁까지 염두에 뒀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핵무기 80개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정의연 사건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혐의 등 6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기부금 가운데 1억여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노도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자 정대협 전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등록 기부금품법 모집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위반 죄명으로 보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준사기와 횡령, 배임 등 총 8개로 나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억 6,75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고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경비 등으로 모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1억여 원을 썼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중증 치매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 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 원의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7억 5천만 원에 사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봤습니다. 정대협 시절부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모 전 정대협 사무처장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의 출발점이던 일부 회계 부실 공시 문제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검찰의 오늘 기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윤미향 의원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기부받은 돈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으며 안성 쉼터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해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이 적용한 6개 혐의도 전면 부인했고 도리어 검찰이 다시 한번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카메라 앞에 서서 결백을 주장했던 윤미향 의원. 당시에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쓰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매도 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이용수 할머니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넉 달 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윤 의원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횡령과 배임, 준사기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금한 돈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의원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많았던 만큼 검찰 수사 결과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온 최민식 기자에게 정리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성 쉼터 이거 너무 비싸게 샀다는 의혹은 저희 TV조선 뉴스나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의혹이었는데 결국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대협은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검찰이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 감정 평가를 받아봤는데 4억 원가량이 가장 적절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의원 내부 회의 자료를 살펴봤는데 당시 거래 시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또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값을 쳐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고 정대협엔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 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자, 살 때 너무 비싸게 산 것처럼 팔 때도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혐의 처분됐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정대협은 지난 4월 안성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구입가 대비 거의 반값에 불과한 건데요. 그래서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수사 결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4억 1천만 원 가량인데다 이 매수자가 없어서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위법성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살 때 너무 비싸게 샀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판단인 셈이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횡령 혐의 아닙니까? 지금 1억 원 정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1억 원은 어디서 1억이 넘죠? 이 1억 원은 어디서 빼낸 겁니까? 네, 크게 두 곳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먼저 정의원과 정대협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을 해서 이 의혹의 눈길이 많이 좀 쏠렸었습니다. 예.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 여행 경비나 아니면 조의금 그리고 나비기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개인 계좌 5개를 통해서 총 3억 3천만 원 가량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5,700여만 원을 빼내서 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봤는데요. 예. 또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는 2천여만 원, 그리고 마포쉼터 운영비를 보관하던 직원 C씨 명의 계좌에서 2,100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모두 합해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빼서 꺼내 쓴 돈이 1억 원이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횡령한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검찰이 구체적인 사용처까지는 다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유니언이 해당 금액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옮긴 다음에 이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인데요. 그런데 유니언은 사적으로 유용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다. 이게 윤미향 의원의 주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파트 살 때 뭉칫돈 들어간 것 그리고 자녀 유학비로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의혹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습니까? 네, 검찰은 우선 3억 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은 유니언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니언 부부의 실제 가계 수입이 또 이게 신고된 것보다 많아서 충분히 충당 가능했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요. 예. 이건 유니언의 기존 해명과 같은 취지입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도 유니언의 해명대로 정기예금 해약금과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대신 그 정의원과 같은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부실 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여성가족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그 야권의 주장인데요. 예. 그런데 검찰은 넉 달 동안 모두 다 살펴봤고 또 정부 보조금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이 꼼꼼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례적인 불구속 수사란 비판도 일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영장 청구 검토는 했지만 검찰 내부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현직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이제 주요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데 물론 아직 기소 단계이고 또 윤 의원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논란이 또 예상이 되죠. 예, 최민식 기자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왔는데 본인과 아들이 휴가 미복귀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능력을 가진 아이가 여당 대표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통역병에서 떨어지는 역차별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한 일이 없다던 과거 주장과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홍현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달째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가 자신과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선 역차별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들 문제를 언급하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제 아들은 당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보좌관이 전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용산 자대 배치와 통역병 청탁 의혹은 모두 부인했고 국방부 면담 기록에 나와 있는 부모의 민원도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의혹에 대해선 당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특임검사 도입 요구엔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추 장관은 2달 전 아들 관련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건 독백이었다며 사과했고 딸의 유학비자 발급 민원 문제에 대해선 보좌관을 통해 대사관에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그리고 때로는 감성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답변 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적법한 승인 없이 휴가가 연장됐다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자 다시 발끈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차례 병가 이후 2017년 6월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휴가 승인은 25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대장 허가 기록이 없다면 군무 이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추 장관은 사전 구두 승인이 있었다며 탈영이 아니라고 발끈했습니다.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선 정치 배후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 합작품입니다. 추 장관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 태극기 세력과 연관된 인물로 의심된다고 말했고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에 대해선 일방적 억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력의 음모,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한데 장관이 만류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권은 일제히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2주 가까이 추 장관 사태에 침묵을 지켰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며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고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을 경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권 내 흐름은 분명히 추 장관을 지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은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는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혹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민망하다고 했던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 경질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자에 나선 김종민 최고위원은 질문 대신 15분 가까이 추 장관을 감싸는 발언만 쏟아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비주류인 조응천 의원은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은 공정의 문제라며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검찰이 휴일인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보좌관도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인데 마침 어제는 추 장관이 SNS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한 날이어서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휴가 미복귀 의혹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주말에 비공개로 불렀습니다. 서 씨가 받는 혐의는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죄와 41조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등입니다. 서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반나절가량 진행됐습니다. 서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시각 추 장관은 SNS에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며 아들은 부대에 정상 복귀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추 장관 보좌관 출신 A씨도 조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상급부대 인사장교였던 비대위에게 연락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전화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다만 이제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되긴 했었습니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수사를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방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지적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치료 나간 병사가 병가를 연장할 때 심의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공식 입장문에서는 입원한 경우가 아니면 심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5년 전 한 민원인의 질문에는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8월 정부 종합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질의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부대에서 발목을 다친 아들이 휴가를 나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꼭 요양 심의를 거쳐 병가를 연장해야 하는지 부대장 승인만으론 안 되는지 묻자 군 당국은 요양 심의를 받아야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부가 나흘 전부터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통원 치료는 심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입원이 아닌 경우는 군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2015년 정부 종합민원 사이트에 답변을 단 부대는 육군 3사단. 국방부는 육군이 육군 규정을 따라 설명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상위 규정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심의가 필요 없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육군이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잘못된 답변을 한 셈입니다.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통원 치료를 이유로 심의 없이 병가 연장을 받은 사례가 더 있냐는 질문에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오늘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뒤 친여 성향 네티즌들로부터 집중적인 인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관련해서 황 의원은 현 씨의 신원을 처음으로 공개한 곳이 TV조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역시 당시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2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당직 사병 현모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현 씨는 자신의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 역시 제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그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진 뒤인 이달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현 씨는 인터넷 신상 털기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얼굴도 가리고 익명을 사용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그 이후 현 씨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도 물론 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익 제보자인 현 씨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처음 제보받을 당시 현 씨의 신원을 공개한 것과 황 의원의 실명 공개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이 현 씨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 씨는 공익신고자는 아니고 부패신고자로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 조치가 들어온 건 맞고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보호 조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판단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씨는 황 의원의 실명 공개 후 빗발치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 댓글에 개인 SNS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국회 등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 씨는 또 황 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 씨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제보를 한 당시 당직 사병은 보호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여당 의원까지 가세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죠. 집권 정치 세력이 공익 제보에 나선 20대 청년 한 명을 집단으로 공격하는 듯한 광경을 보다 못한 네티즌들이 내가 현병장이다, 내가 당직 사병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또 돌기 때문에 근거 없다는 주장에 당직 사병은 직접 증언에 나섰었죠. 그런데 최근 당직 사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현병장의 지인이라면서 성향이 그냥 일배, 극우 성향이라는 주장을 꺼내더니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며 부적응자 취급합니다. 욕설과 인신공격 등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죠.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현병장의 실명과 인터뷰 화면이 올라오자 네 인생 박살날 차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현직 의원도 가세했죠. SNS에 올린 짧은 글에 현병장의 실명을 8번 언급한 민주당 황희 의원. 고발된 추미애 장관도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 추 장관 아들도 아닌 현병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단독범이 아니다. 공범 규명이 필요하다며 아예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실명 공개를 하고 좌표를 찍으니까 문바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격을 비난하고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당 금태섭 전 의원까지 제정신이냐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황 의원은 표현을 급히 수정하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김경협 의원은 오늘 다시 당직 사병에게 거짓말을 시킨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죠. 현병장에 대한 이딴 공격에 SNS 카투사 모임은 우리가 현병장이다 해시태그 운동에 나섰습니다. 야당도 현병장을 보호하겠다면서 내가 당직 사병이다 캠페인을 시작했죠. 관련 기사에는 내가 당직 사병이다라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신저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으로 제보자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나흘간 비교적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12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정부는 우선 지역 발생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이유와 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들어서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하향 조정을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또 국민들이 혹시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는 건 아닐까? 전문가들의 걱정이 이어지는 건데요. 당장의 제 체감으로는 오늘 점심시간부터 광화문 인근 식당이 꽤나 붐볐습니다.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가 해제된 수도권은 어떤 모습인지 서울 강남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우선 밤거리가 꽤나 환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강남역 주변은 식당과 주점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밤 9시만 되면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자영업자들도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일찌감치 와서 점심시간 식당가도 둘러봤었는데요. 식당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제법 붐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도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이 늘긴 했지만 감염 우려의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PC방이나 학원 같은 곳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잠시 영업이 중단됐었던 PC방도 모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대신 미성년자들은 출입이 제한됐었는데요. 성인들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업주들은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던 지난주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만 재확산될까 걱정이라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오늘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일부 헬스장에선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운동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거리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2단계 하향 조정에도 여전히 영업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인데요. 이 중에 이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서 반발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코인 노래방. 천장은 까만 곰팡이로 뒤덮였고 바닥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내린 장마에 피어난 곰팡이를 없애려고 하루 종일 선풍기와 제습기를 틀어놓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월세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폐업하려고 점포를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만 이래야 되는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유흥주점 업주들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휴업 따랐으니 지금까지 생활고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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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3번째 해주고 우리는 10원도 없고 왜 유흥만 희생양이 돼야 되냐 이거죠.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영업이 여전히 금지된 업종은 유흥주점과 뷔페 등 11개 업종입니다. 이제는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이젠 깰 게 없어요. 시청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돼버렸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질병관리청 앞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고 후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겨울에 입는 큰 패딩으로 온몸을 가렸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 A씨입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인천지법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외제 승용차는 동승자의 회사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나기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숙박업소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예요. 일행들이 같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여자가 운전석에 타고 남자는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숨진 B씨의 딸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지금까지 56만 명이 넘게 이 글에 동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렌터카에는 면허증이 없는 고등학생만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차를 빌렸는지, 누가 차를 대신 빌려준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소방관들이 탑승자들을 구조해 긴급 이송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소나타 렌터카와 K7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역전을 하고 오다가 차량도 그렇고 많이 망가지셔가지고. 당시 렌터카에 타고 있던 17살 고교생 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맞은편 승용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는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있던 4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있는 장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반대편에 정상 주행하는 차를 충격한 건데 현재도 특정이 안 돼요. 고교생들은 모두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살이었습니다.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도용했거나 누군가 대신 차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빌려주지 않고요. 만으로 28세 된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예, 면허증까지 다 복사해놓고요.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고교생들이 렌터카를 빌린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지난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 등을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하동원 기자입니다. 시간당 8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질 당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지하차도를 건너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시설 관리와 안이한 재난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침수 경고와 진입 금지를 알려주는 지하차도 전광판은 4년 전부터 고장난 채 방치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폭우가 쏟아질 당시 CCTV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CCTV 설치해놓은 부분은 있었는데 여러 군데 저희들이 터지다 보니까 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부산시와 구청 공무원 등 3명은 사고가 난 지난 7월 폭우 당시 하지도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했다며 가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하차도 사고를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폭우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형사상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MBC가 신입 입사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논술시험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불러야 하는지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야 하는지를 물어서 논란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중에서 퇴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적절했는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MBC는 사과 후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박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는 어제 취재기자와 영상기자 공개 채용 논술 시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여성을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라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좀 의도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잔인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MBC는 사고력과 전개 과정을 보려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MBC 내부에서조차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MBC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논술은 채점에서 제외하고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건설 현장의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구속됐던 한바왕 유상봉 씨가 또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불법 개입 혐의인데요. 유 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행방을 감췄던 한바왕 유상봉 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어제 낮 12시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한 데를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을 해서 거기서 잠복을 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저녁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에서 무소속 출마한 윤상현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유 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보좌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다 마주친 취재진에게 윤상현 의원을 4번 만났고 선거 개입 관련해 당연히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허위 고소와 관련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건설 현장 간이식당인 일명 한밭집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여러 차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제주의 한 업체가 덜 익은 감귤, 그러니까 초록색인 감귤 56톤을 잘 익은 것처럼 노란색으로 착색시켜서 유통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착색을 위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상품성이 있는 감귤을 골라내는 작업장입니다. 초록색 감귤이 가득 든 바구니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익지 않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서귀포시는 덜 익은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한 뒤 유통하려 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화학약품에 감귤을 담가 잘 익은 감귤처럼 껍질 색깔만 노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색소는 아니고요. 여기 그 색깔을 변질시키는 약품입니다.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겠네요. 예, 뭐 당연히 그건 그렇고요. 강제 착색을 한 작업장은 등록도 하지 않은 미등록 선과장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감귤 56톤을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업체에게는 제주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또 강제 착색에 사용한 화학약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미 유통된 감귤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최근 열흘 만에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영끌 투자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감지돼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5대 시중은행에 기록된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 4,172억 원. 지난달과 비교해 1조 1,425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폭은 지난달 이미 4조 7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최근 열흘 동안 보인 증가 추세가 9월 내내 이어진다면 이번 달 신용대출 증가액도 지난달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에 신용대출 증가는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영끌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장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몰린 58조 원 중 상당수가 신용대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은 얼마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대출이라 이 산 것은 안 팔리고 새로운 것을 사려니까 돈을 다시 집어넣고 여기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자금줄이 막힌 부동산 매수자들도 금리가 낮아진 신용대출로 몰렸습니다. 주식 투자라든지 혹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자산 버블로 연결될 가능성을 키우는. 금융당국이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서민들의 자금줄을 모두 옥죄한다는 비난도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하반기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 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잇따르자 미국이 선제 공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내일 출간될 책에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공적인 발사를 자축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주한미군은 다음 날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대응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은 299.3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에 방향만 달랐을 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던 텐트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고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한 달여가 지나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한 항구를 폭격하려 했다가 전면전이 될까 우려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드워드는 미군 B-1 폭격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비행했다고 한다며 극도로 도발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가안전보장회의도 미국이 북한과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 계획을 세웠던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핵으로 응수하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상황이 험악해지기만 하자 작전계획 5027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생겼을 때의 대응 방안인데 당시 미국은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도 핵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밥 우드워드는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015는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한 뒤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우드워드가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 당시 전쟁에 꽤 가까이 간 걸로 안다고 하자 트럼프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다고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계기는 2018년 1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남북 대화 무드를 타고 미국과 북한 간에도 물밑 소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트럼프와 김정은은 친서 27통을 주고받았습니다. He really wrote a beautiful 3-page, I mean right from top to bottom, a really beautiful letter.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실질적인 비핵화 노력 없이 개인적인 친분만 내세우면서 미북 간 대화는 다시 단절된 상태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건강 문제로 사임한 아베 뒤를 잇는 일본의 새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전임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했고 특히 외교 문제는 아베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菅義偉君をもって
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이변은 없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스가는 자민당 소속 광역지부장들과 의원들 총수 534표 가운데 70%인 377표를 얻었습니다. 本日、自民党総裁のバトンを菅義偉新総裁に渡します。 7년 8개월간 아베 내각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스가는 소감 발표에 앞서 아베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多なご尽力をいただきました安倍内閣総理大臣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스가는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는 선거운동 기간에 외교 문제를 아베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스가는 모레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총리로 지명됩니다. 아베의 자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일본 언론은 스가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로마 장군 막시무스가 검투사로 돌아오자 관중이 외칩니다. 황제도 어쩔 수 없이 엄지를 치켜들어 살려주라고 하죠. 막시무스가 최고 검투사를 물리쳤을 때는 관중이 이렇게 연호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엄지를 아래로 내려 패자를 처형하라고 지시합니다. 권력의 손가락 신호에 사람 목숨이 달린 시대가 있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떠올린 장면입니다. 독일 희극 배우 베크만의 일화도 생각납니다. 그는 연극 평론가를 모욕했다가 평론가 집에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인들과 함께 기다리던 평론가의 집 초인종이 울리고 베크만이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물었습니다. 상인 슐체 씨의 집이 여기입니까? 평론가가 얼결에 아니라고 하자 베크만은 대단히 실례했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달아났습니다. 이건 사과인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인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보한 27살 청년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력형 의혹을 고발한 시민의 신상을 밝히고 범죄자로 모는 것은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를 저버린 일입니다. 여당 내에서까지 제정신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기도 합니다.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하지만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미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의 발언이 신호탄이기라도 한 듯 가전 협박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진중권 씨의 말처럼 황 의원이 지지층에게 공격의 좌표를 찍어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이 아무리 부패한다고 한들 누가 용기 있게 나서겠습니까? 추 장관의 뒤늦은 사과 역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의혹은 다 비껴간 채 가타부타 결백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검찰 개혁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처음 입을 열어 추 장관이 충정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검찰이 진실 규명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금 검찰은 이미 8달을 협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결코 그 본색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죠. 9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참 어리석다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점점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00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자욱하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안개가 빠르게 사라지겠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쾌적한 가을 날씨 느끼실 수 있겠고요. 오후 동안 강원 영동과 호남 내륙에서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20도 이하를 보이면서 역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살짝 더울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 지역은 수요일과 목요일, 남부 지역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